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복권과 또 야당 주도로 넘겨진 각종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은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고 뉴스나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복권 심사에 오르자 야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계기라고 밝혔는데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면서 입원 환자가 4주 만에 6배 폭증했습니다. 이달 말 계약과 맞물리면서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 키트와 치료제가 부족합니다. 서울 지하철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하던 노동자들이 다른 작업 차량에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부는 코레일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 누군가 정지 버튼을 눌렀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여자 57kg급 김유진의 13번째 금메달로 우리 대표팀 성적이 역대 최고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남자 태권도와 높이뛰기, 근대 5종, 여자 골프 등이 남아있어서 최고 성적 경신을 노립니다.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에서는 19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며 전국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30도가 넘는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심 번화가는 금요일 밤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고 하는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도 많고 그야말로 불금이군요. 그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금요일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더위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여유를 즐기거나 약속 장소로 향하는 들뜬 모습에서 금요일 밤의 활기가 느껴지는데요. 시민들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와서 좀 이제 선선해져가지고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더워서 집 밖에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간간히 부는 바람이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고 있지만 여전히 낮에는 불볕 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오늘 하루도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열대야 역시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서울은 1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는데요.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져서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염의 온열 질환자 수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를 보면 오는 19일까지 최고 기온 34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예상됩니다. 올여름 폭염은 예년보다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오르자 야권은 일제히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야권 분열을 노린 정권의 정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은 협치의 계기가 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부터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 재기가 가능한 건데 현재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 측은 아직 복권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원래 일정대로 연말까지 귀국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권 소식에 야권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이 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 이후 숨죽여왔던 친문 비명계는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이재명 1급 체제의 변수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문계 한 의원은 당장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힘을 모을 때지만 내년 이후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 세력이 모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친명계도 일단 김 전 지사 복권 전망을 반겼지만 파장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내 여러 대권 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전 대표의 평소 소신이라면서도 이재명 체제에 균열을 내고 분열을 촉발하려는 여권의 의도가 깔려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작년 진작 하셨어야죠. 전당대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그런 시각대로라면 의심의 끝이 없을 거라고 반박하며 협치의 계기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가시화되면 당내 역학관계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다시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는 이달 말쯤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을 지나서 겨울까지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노약자들은 개인 방역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7월 둘째 주엔 13%였지만 8월 첫째 주에 들어서는 40%에 육박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7월 첫째 주에는 91명이었는데 8월 첫째 주에는 861명으로 5주 만에 9.5배 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봐도 1.8배 많습니다. 나이로 보면 65세 이상 환자가 65.2%로 가장 많고 50세에서 64세까지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확산세에 일부 지역에선 자가검사 키트와 치료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첫째 주부터 치료제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이번 달 안에 500만 개 이상의 자가검사 키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환자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유행 주기를 보면 봄, 여름에 주춤했다가 더위가 꺾이고 학생들이 개학하는 8월 말부터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8월, 9월 요 시점에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요 시기가 지나서 가을 되면 다시 감소했다가 동절기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 이런 패턴들이 과거 2, 3년 동안 루틴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에도 같은 패턴으로. 현재 코로나 위기 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위기 단계 격상까지 언급할 수준은 아니라며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는 등의 개인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접종을 오는 10월쯤 시작할 예정이라며 독감 예방주사와 함께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화재 신호가 감지된 뒤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밸브를 정지하는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아파트 방제실에 있는 화재 수신기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새벽 6시 13분쯤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계자가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들어와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데 5분 뒤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밸브 작동이 멈춘 가운데 장치의 전선이 불에 타면서 화재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소화수조에 저장돼 있던 물이 90% 이상 채워져 있고 펌프 주변에 물이 튄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게 불이 꺼지지는 않더라도 화재를 제어하고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스프링클러가 터졌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고로까지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불이 난 곳 부근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가 난 아파트에는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 600여 명이 열흘 가까이 임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가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의 음주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면허 취소 수준으로만 알려졌었는데 재판에 넘겨질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수준입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솔로 앨범을 냅니다. BTS의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밤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몰고 귀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면허 취소 수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라고만 밝혔는데 취재 결과 뒤늦게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호흡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주 측정 결과와는 배치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경우 재판에서 양형이 가중됩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슈가와 소속사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전동 스쿠터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해명해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뒤늦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음주 수치가 0.2%를 넘는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도쿄 앞바다인 난카이에서 일주일 안에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역사상 가장 강했던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비교될 정도여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섬나라 일본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판과 판이 만나는 세 개 지점에서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난 2011년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난 도호쿠 지역은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대지진을 경고한 난카이 해구는 규슈 동쪽, 도쿄와 인접한 곳으로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납니다. 난카이 해구는 크게 3개의 단층대로 구성되는데 약 100년에서 20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150년 내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 전문가들이 지진 에너지가 한계를 넘을 정도로 쌓인 위험한 곳으로 난카이를 꼽는 이유입니다. 지역별로 한 150년 주기로 규모 8에 육박하는 지진들이 일정히 행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경 앞바다 지역에 해당되는 토카이 지역은 바로 지진 발생 시기가 넘어섰어요. 최악의 경우는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이 전체가 다 부서지면서 최대 규모 9.0에 이를 수 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자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변 강진이 방아쇠가 돼 주기를 넘긴 난카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하면 거대 쓰나미는 물론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예상되는 등 동일본 대지진을 능가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난카이 대지진은 동일본 대지진과 달리 우리나라 남해안과 가까워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 400km쯤 됩니다. 규모 9.0 지진이 만약에 여기서 발생을 한다 하면은 에너지가 1000배 더 큰 거거든요. 3배 정도 되는 지진동을 만들어내요. 남해안에서 땅의 흔들림이 한 1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30cm 넘는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 동일본 대지진이 경주와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준 것처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한반도에도 또 다른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일본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난카이 거대 지진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 도쿄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번 지진은 난카이 거대 지진과는 관련이 없고 쓰나미 우려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저녁 8시쯤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나가와를 비롯해 도쿄도와 사이타마 등 수도권 곳곳에서 진도 4 이상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형주 의원님은 참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2주 동안 좀 시원한 데 갔다 왔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으니까요. 오늘 또 토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하루 종일 술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야권 내부에서는 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복권이 되면 뭐 경남지사를 다시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뭐 재보궐선거 날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그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을 좀 이렇게 단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됐건 전당대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권 되셔도 결국 차기 대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사그러질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모두 민주당 안에서 이제 환영한다라는 입장은 같지만은 당내 주류인 친명계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아무래도 이제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가 일극 체제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다시 복권돼서 돌아왔을 경우에 소위 친문 진영이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뭐 김두관 그 전 지사 전 의원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두관 뭐 또 기본적으로 김경수 이런 분들이 여전히 어떤 친노 친문 진영의 주축을 이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하게 어떤 PK 진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지지 기반이 다시 한번 뭉치는 계기가 됐을 때 특히나 이제 9월, 10월 가까이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받았을 때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 고민들이 이렇게 장경수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전에 이제 야권 분열의 노림수 아니냐. 그러니까 왜
전당대회 앞두고 왜 이 시점이냐 그런 반응이네요. 저는 저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15 네. 특사가 전당대회 그럼 전당대회라고 지금 현재 특사를 논의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예.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이명박 박근혜 때의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조윤선 장관 또 안종범 뭐 이렇게 현기한 이런 분들을 복권시키거나 꺼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권은 그들만 꺼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항상 사면은 그래 왔거든요. 균형을 맞춰주는 계기인데 왜 하필 김경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현 정권 입장에서는 그럼 김경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사람들을 그 없애면서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오히려 사실은 오히려 마음이 급한 사람은 김경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빨리 꺼내주려고 하는 입장이 더 많다는 게 부분이고 다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 정부 입장에서 노림수를 가질 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 8.15이기 때문에 8.18보다는 이제 앞선 날짜라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만 사실 어제 사면 그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가지고 이번엔 아닐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이 아니고 다음이라 하더라도 2027년 전에 복권이 되면 어차피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매우 떨떠름한 그 이유는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 1급 체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현상 같은 거예요. 단순히 정권이나 또는 여당에서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사면됐고 복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복권이 돼도 벌써 돼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복권이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민주당의 소위 이제 어항에 메기 한 마리가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은 전부 친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숨죽인 친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지금 친명이라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 때는 친문이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이제 긴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 최측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명계에서는 또 이제 김 전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 전 지사가 친문의 구심점이 될 걸로 보세요? 저는 뭐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최소한 뭐 복권된 것도 아니고 내일 뭐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미안하지만 조윤선, 김경수 이번에 복권 못한다.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소위 김경수는 지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지방선거에 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영국으로 떠났을 때는 지사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덕담한다고 보여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영국에서 독일로 가 있을 때는 큰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뭐 지방선거 할 수 있고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가 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9월, 10월 넘어가서 정말 당이 위기가 왔을 때 당에서 김경수를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 복권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독일에 있다가 당에서 절절하게 필요하다고 불려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고 미리 와갖고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금 당내 상황에서는 마지못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가 훨씬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일까?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에 잠깐 귀국을 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였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때 그 복권설과 관련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에서는 계속 친문계가
네.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전 지사 측도 좀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복권이 결정되면 바로 정치 활동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시간 문제죠. 정치 활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바로 하느냐 좀 시간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추도식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참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그런 그림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네. 사실 그런 장면이 연출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기분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지금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미 지금 이광재,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이제 좀 한 발 물러난 상황인데다가 지난 총선 때 임종석 실장을 포함해서 전부 혁신의 이름으로 해갖고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 친문계에서 마치 또 꽃처럼 지금 한 사람 피어나고 있다 하면은 김경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측면도 있죠. 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얼기설기 있는 거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는 그림상으로 볼 때도 또 유권자들이 느낄 때도 그 인식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조국, 이재명, 김경수를 모두 한 자리에 모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 기생충인가?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세 사람을 불렀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제 꼭 1년 전이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영국으로 출국한 날이 이제 작년 보니까 8월 10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8월 9일 날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극단적인 갈등과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한국의 길을 잘 찾아보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소위 토니 블레어나 안소니 기든스 같은 영국으로 갔으니까 제3의 길이라든지 어떤 상생의 어떤 협치의 큰 물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큰 어떤 정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연정,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사실은 상극보다는 상생하는 뭐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뚜벅뚜벅 가면서도 실제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통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공부를 하고 또 뭐 독일은 독일에 가서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또 혹은 독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떤 분단의 극복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당성, 지금 제일 이재명 대표나 장경태 의원이나 사실은 뭐 정청래 의원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 하면 당 밖에서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김경수 의원이 지니고 있는 정당성은 노무현 문재인으로부터 이어나오는 적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강성 몇 프로에 의한 장악이지 당 밖에, 예를 들면 최근에 들어와서 사실 김두관 지사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당내에서 충돌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지만 여론조사상에서 큰 차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훨씬 더 높게 평가받는다면 위협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국과 독일을 갔다 왔다는 의미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또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협치의 계기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면 복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항상 콤플렉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민주당 내 적장자로서의 포지션을 본인이 계속 못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친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본인이 일극이 되어버린 건데 갑자기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너무 불편하죠. 자, 일단 곽규택 수석 대변인 여야의 협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지금 여당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네. 생각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예.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총리를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하면서 나온 얘기가 김경수 복권이었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큰 그림이 있다라는 식의 약간의 유사 음모론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쨌든 협치의 계기라는 말을 띄우는 걸 보니까 그게 이렇게 연상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모처럼 민주당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당이 경선 중이에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뽑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다는 점을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사람의 마음이 또 궁금해진 게 이재명 대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지금 이제 최근에 아마 1주,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요. 네. 광주, 전남의 투표 성향이 조금 이상하다. 말하자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투표율이 낮거나 특히 전북 지역의 전당대회에서 혹은 다른 데는 90% 이상의 득표를 받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호남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섬뜩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김경수 지사의 문제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압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협치라고 느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협치라고 느끼는 대상자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장영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협치라고 느끼기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건 고마운 것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자는 계기가 되는데 전혀 그걸 땡큐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 상대가 협치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쪽 사람들 여러 명 구하기 위해서 김경수 하나 집어넣은 건데 그게 뭐 협치입니까? 이제 그런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민주당한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역으로 보면요. 저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심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민주당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 바이든이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가 들어왔는데 트럼프의 오히려 지는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 1위 진영을 갖고 있지만 확실하게 다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누군가요? 근데 김경수 트럼프는 뭐 그게 한동훈이 될지 오세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민주당 내에서는 뭐 김동연이 될든 혹은 김경수가 되든 간에 더 나은 대안이 만들어 줄 수 있는 화두로 들어 오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장경태 의원 인터뷰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은 떨떠름하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대표적으로 이 친명계의 그런 분위기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쌓인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김경수, 조윤선 이 복권 최종 결정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거의 뭐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걸로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안 해주면은 본인들은 얼마나 열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의 조윤선을 포함해서 그 4명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서 김경수를 끼어 판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지금 이미 이렇게 얘기가 언론에 흘렀다라는 거는 거의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보통 것이죠. 사면심사위가 이제 법무부에서는 하는데
그 논의할 때 보통 대통령의 입장이 좀 가만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저는 된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그 가만도 안 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갖고 그냥 올리겠습니까? 이미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보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한간에. 적어도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열심히 복권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이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물밑으로는 그런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예. 저만의 상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있었다고 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요거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과제 중에 하나가 또 야당 주도로 이제 통과된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과연 한다면 이제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이냐. 요것도 관심입니다. 네, 아마 그 휴가에 복귀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노란봉투법이나 그동안에 뭐 입장으로서 분명히 방송사법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할 겁니다. 다만 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수정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 하는 거 말고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혹은 정책위 의장 간의 소통에 따라서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계기는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바로 하기는 뭐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통령의 입장을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성향으로 봐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보니까 이제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요구권 그 시한이 1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13일이고 13일 국무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논의하지 않을까. 그렇게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영수회담 제안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요. 일단은 지금 거절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최혜병 특검법을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는 대화하려는 정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만의 1대1 그런 회동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의 진정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또 계기가 됐는데 여야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자 추천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십시오. 그래야 협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침대 축구만 하려다간 윤석열 정권도 망하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자꾸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논의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놔봤자 민주당과 협상이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전열만 분열시키고 우리 당의 전략만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뭐 여지없이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또 발의를 했고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한 것처럼 더 세고 더 강한 법안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는 제3자 추천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특검법 빨리 내놔라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는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전략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 두 번째 특검 법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한동훈 그 후보가 후보 시절에 대표 전에 제3자 그 추천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 논의를 끌고 가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합의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자. 근데 그때 이미 부결시켜 놓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잔도경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틈을 준 거예요. 예. 더 이상 더 나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붙어 할 게 없고 이미 4사람 정도 이상은 이탈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실제로. 예, 저는 예. 그래서 굉장히 실기했고 미스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고 대표가 없는 중에 이거는 해프닝이에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제일 만나고 싶습니까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한 거거든요. 아직 대표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그 전에 우리가 영수회담 했을 때는 비대위 체제라서 두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한동훈 당대표가 있는데 그걸 제끼고 바로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근데 그러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오버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버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까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이 의중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아무리 확실하게 뭐 선거 해보나 마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라 하더라도 지금은 말하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겠다는 뜻이냐?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최상병 특검법 돌아와서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실익이 없다. 제3자 추천 특검법 내놔봤자 실익이 없다라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특검법 안 내놓는 겁니까? 좀 수그라드는 분위기네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자기가 공언한 것에 대해서 수없이 그 질문과 압박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퇴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수위가 높은 특검법안을 만드니까 심지어는 여당에서 허접하다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과연 최혜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진정성이 있는지 지금 민주당도 저렇게 하면은 여당이 당연히 안 받을 것을 알면서도 더 센 법안을 냈다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진실을 확인하는 것보다도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계속 정권 그리고 정부를 코너에 몰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지금 극명하게 노정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 내에서 하면 할수록 당은 오히려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를 민주당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 그럼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또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생기는데 아예 그럴 필요도 없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의 친 이재명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을 내놓고 우리는 우리의 안이 이거니까 국민의힘 안을 내놔서 서로 논의해서 그걸 좁혀나가자 이제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지난번에 지금보다 덜 독한 그런 것으로 좁혀나가는데 간극을 더 벌려놓고 좁혀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안이 매우 부적절한 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법관 추천제라는 게 성공한 사례 없어요. 그럴 뿐이 안다라면 지금 그것은 뭐 민주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더 한동훈 체제를 공고히 하고 아마 가면 갈수록 이탈표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낼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할 수 없는 안을 지금 던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최근에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컵라면 끓여온 여성 비서관의 경로한 그 영상이 화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가 이를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봤어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보셨나요? 내용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여성으로서 네.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 왜 이런 컵라면 끓이고 그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사로서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건데 예. 저걸 굳이 저렇게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동연 경기지사는요. 정치적으로 지금 지사의 자리에 있지만 또 행정력으로서 본인이 검증받은 네.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진짜 흑수죠.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상당히 젠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세력 기반이 없는 거예요. 조직 기반이. 근데 본인도 나름대로 용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좀 급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예. 글쎄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모르겠는데 이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항상 대권의 무덤처럼 어느 사람이든 경기도지사가 됐던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서울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였죠.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과거에 또 예. 경기지사 했던 분들. 근데 아무튼 본인의 취지는 알겠는데 예. 저 동영상 자체는 제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상철 전 수행비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라면이 이미 준비된 걸 알았으면은 직원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가서 김치를 좀 챙기거나 물을 챙기거나 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챙겨서 이제 같이 먹든지. 근데 왜 저기서 이제 무한하게 저렇게 이제 버럭 화를 내느냐. 예. 지금 국민 눈높이가 달라졌는데 정치인들은 변하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결과적으로 저 영상이 많이 흔들렸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연한 저런 말하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막 네. 저런 장면이 있다. 뭐 그게 적절하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차라리 저렇게 무슨 뭐 여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뭐 편안하게 같이 어울려서 라면 먹는 그런 뭐 영상하면서 웃으면서 내가 좀 그러면 컵라면 갖고 왔으면 나는 뭐 노란 무라도 단무지라도 갖고 와서 같이 먹읍시다. 그런데 다음에는 끌어오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좀 하는 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적하는 게 다 저 영상 올릴 때 김동연 지사한테 물어보고 올리지 않았겠냐. 올려도 됩니까? 잘 찍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정말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도 조금 방송에서 관심을 해달라 그런 표현으로 느껴져서 그게 점수를 따지 못했다. 그렇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외국에서 말입니다. 그 주지사나 그 비서 중에 여비서가 컵라면이나 뭐 그 토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어져야 될 문화는 맞아요. 맞고. 예를 든다면 내 딸이 도지사의 비서인데 컵라면을 갖다 끓여준다? 저는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딸도 여기 지금 비서가 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틀리지 않다고 봐요. 단지 그 장면이 좀 부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지 왜 비서가 컵라면을 끓여 바쳐야 돼? 이런 문화도 바뀌는 건 맞아요.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메시지는 맞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약간 좀 아마추어스러웠다. 예. 요런 거를 이제 경기도청에서도 이제 참고를 좀 하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해 열대야 연속 일수 기록도 새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밤이 돼도 기온은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의 밤 최저 기온이 28.5도입니다. 더운 여름밤이 이어지는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가 유례 없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평년보다 2, 3도 높은 28에서 3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워진 서해의 수증기를 강한 남서풍이 몰고 옵니다. 밤사이 일어나는 복사냉각 효과가 기온이 지표면에서 이 대기 중으로 열을 발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온이 서서히 식기 시작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서쪽에서 뜨거운 습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는 것이 저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1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이미 열대야 기록 경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긴 열대야는 2018년에 26일, 3위가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1일 이어졌던 2016년인데 이틀 더 열대야가 이어진다면 이 기록과 같아집니다. 기상청 전망처럼 광복절 이후에도 계속 덥다면 역대 1위 기록도 머지않습니다. 주말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와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매우 무더울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까지 덮으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미 긴 폭염으로 지쳐있지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평년이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광복절 이후에도 이 같은 더위가 지속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 달 말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게 권고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해서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게 하고 이를 인증하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새벽 충남 금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시간이나 충전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라 과충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에 나서는 등 입주민 갈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 공포와 갈등을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금 충전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이 배터리의 그 장기적인 배터리 사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공공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를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음 달부터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면 충전 제한 인증서도 발급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건축물 심의 기준을 바꿔 전기차 충전소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게 하고 격리 방화벽과 차수판도 의무화합니다. 시는 충전율 제한 외에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으로 거론되는 D급 소화기나 질식 소화덮개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개인이 초기 대응에 사용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이 새벽부터 굉음을 내면서 도심에서 위태롭게 차를 모는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한 시민이 1시간을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끝에 검거를 했습니다. 약물이나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인천 제물포역 인근 삼거리.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좌회전을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탓에 주차된 차량을 아찔하게 지나쳐갑니다. 얼마나 굉음을 내며 달려왔던지 건널목을 지나던 시민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문제의 차를 발견한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 좀 할게요. 삼거리에서 가속 막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검은색 차량은 신호도 지키지 않고 계속 내달립니다. 추격을 따돌리려는 듯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가 싶더니 신호가 바뀌기 직전 급하게 핸들을 꺾고 가속합니다. 뒤쫓는 운전자는 경찰과 통화하며 위치를 알려주면서 추격을 계속합니다. 선생님 혹시 그 국가 안에 내려가신 거예요? 송지효과 방면이면? 네, 그렇죠.
1시간 가까이 쫓아간 끝에 경찰차들이 합류합니다. 이후 경찰관들이 검은색 차량을 가로막아 세웁니다. 40km를 넘게 따라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앳돼 보이는 학생.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10대 A군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술을 마시진 않았고 친구 2명까지 모두 3명이 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님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칫 미숙한 운전으로 누군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한 시민의 끈질긴 추격과 신고로 혹시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3차선 갔다가 1차선 갔다가 1차선에 3차선 갔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제가 다른 차랑 큰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회사 돈 3천억 원을 횡령한 B&K 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건데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에라도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금융사고로 기록된 B&K 경남은행의 3천억 원 횡령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PF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작년 7월까지 모두 3,089억 원을 횡령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고 출소 이후에도 이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체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황모 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징역 10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실제 얻은 이익은 330억 원가량이라고 판단하고 그만큼의 재산을 몰수 추징하거나 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가족과 업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연장선인 별내선 운행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8호선 환승역에 승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 더 정교한 혼잡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연장선인 별내선 개통을 하루 앞두고 열린 개통식. 경기 남양주와 구리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아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었습니다. 이제 별내선이 개통되어서 또한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 주요 지역까지 도착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통식이 끝난 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열차에 직접 탑승해 목적지인 암사공원역까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별내선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2015년 9월 착공 이후 9년 만에 개통하게 됐는데 1조 4천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총 길이는 12.9km로 별내에서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등을 거쳐 암사역과 연결됩니다. 별내역에서 암사역까지 19분, 잠실역까지는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개통 후 별내선과 8호선은 기존보다 9편성 늘어난 29편성으로 운행됩니다. 무엇보다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지만 관건은 혼잡도 관리입니다. 국토부는 개통에 맞춰 연계 교통체계 정비에도 나섭니다. 출퇴근 시간 암사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을 5회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통 후 8호선 환승역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의 혼잡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통 후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이젠 자체 특검안을 내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당 내부에선 김건희 여사가 명시된 야당 특검법에 논의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에 결국 민생보단 정쟁을 택했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걸 두곤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혁된 법안을 발의한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특검 제도를 타락시키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공언과 달리 취임 이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해요. 전혀 특별하지 않잖아요. 특별검사 아닙니까? 이를 두고 한 대표가 당분간 특검 수정안을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 여사까지 명시한 야당 특검에 당내 거센 반발을 딛고 특검을 꺼내들었다가는 자칫 내용으로 번질 우려가 적잖다는 겁니다. 지금 내놔봤자 민주당과 협상이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전열만 분열시키고 우리 당의 전략만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야당이 더 센 특검법을 내놓으며 정쟁 수위를 끌어올린 마당에 대안을 제시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표 특검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며 공세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침대 축구만 하려다간 윤석열 정권도 망하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야당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가 적시된 걸 명분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공개적으로 걷어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듭되는 특검 전국에 한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건 종결 처리 압박을 받아왔고 생각과 다르지만 반대하지 못해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 주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숨진 간부를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정치 공세 남발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고 일론 머스크 덕에 유명세를 더 타고 있는 김혜지 선수가 소속팀 임실군청으로 돌아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영식과 기자회견 도중 김 선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극도의 긴장과 피로 누적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오점곤 기자입니다. 사선에선 이른바 킬러 같은 시크한 분위기로 일상에선 밝으면서도 다소 엉뚱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혜지 선수. 그녀가 소속팀 전북 임실군청으로 돌아오자 대대적인 환영식이 벌어졌습니다. 4년 뒤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사격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어를 잘 못해서 자신을 전 세계적으로 띄워준 미국의 기업인 일론 머스크와의 식사가 어렵다고 했던 김혜지. 이번엔 달랐습니다. 올림픽에서 번역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선물로 받았으니 가능할 것도 같다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갤럭시 G 플립을 받았는데 그걸로 한번 제가 통역을 이렇게 어플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덕담이 오가고 곳곳에서 격려금이 답지하면서 환영식과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에 김혜지 선수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일시적인 쇼크로 갑자기 쓰러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지병은 없었지만 올림픽을 전후로 극심한 피로와 긴장이 겹치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갑자기 실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현장 응급조치로 10여 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회견은 중단되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지가 7월 12일 날 프랑스 출국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있거든요. 아직 시차 적응 안 된 상태라. 그리고 좀 아마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서면서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김혜지 선수는 일단 전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추가 검사에서 이상 소견 특별히 없기 때문에 충분히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서 소속팀 선수의 올림픽 인기를 각종 지역 홍보에 활용하려던 임실군청의 계획도 일단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센강 수질 등 논란을 일으킨 2024 파리올림픽이 이번엔 메달 품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올림픽 남자 스케이트보드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미국의 나이자 휴스턴 선수가 자신의 SNS에 녹이 쓴 메달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스턴이 SNS에 올린 메달의 모습을 보면 승리의 여신 니케가 새겨진 앞면은 표면이 벗겨져 군데군데 잿빛으로 변해 있고 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뒷면은 일부 표면이 긁혀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뉴저지 한인회와 피해자 측 변호사, 뉴저지주 검찰 발표 등을 종합하면 뉴저지주 포트리 아파트에 사는 빅토리아 이 씨가 지난달 28일 새벽 1시 25분쯤 자택에 출동한 현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중국의 한 의료업체가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시신 수천 구를 불법으로 사들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모은 인골로 뼈 이식 재료를 만들어 팔아 700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방사선 방호연구소가 1999년 산시성 타이위안에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정형외과 치료를 위한 뼈 이식 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해 온 곳입니다. 目前正在申报皮肤类修复产品，正开展口腔科用异种骨材料、软组织修复材料的开发研究。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현지 공안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산둥과 스촨, 광시성 등지의 병원 장례식장과 내통해 시신 4천여 구를 불법 매매한 혐의입니다. 시신 기증 희망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17만 원에서 많게는 380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2015년부터 8년 동안 이렇게 모은 유골로 인공뼈를 만들어 팔아 700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공안당국은 사건이 워낙 광범위하다면서도 업체 대표를 비롯한 용의자 75명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업체에서 18톤 이상의 인체 뼈 원료와 완제품 3만 4천여 개를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它下游主要是什么牙科医院呀、骨科医院这种机构，然后终端客户是就有这些骨移植需求的患者。 중국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국영기업 시노팜도 자회사를 통해 이 업체 물건을 납품받았다고 알려지면서 한때 주가가 1.2%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폭로한 변호사는 화장터에서 되찾은 가족의 유골이 동물뼈인지 누가 알겠느냐며
현행법상 처벌은 징역 3년에 그쳐 인륜을 저버린 검은 산업사슬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의 SNS 글과 일부 인터넷 영상이 속속 삭제돼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오는 12일까지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메프 측은 신규 투자 유치 계획이나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두 회사는 원래 이번 주 안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나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정부 기관과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회생 절차 협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두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권도환 티몬 운영사업 본부장과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 성장 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산 지연 사태를 회사 내부에서 언제 인식했는지, 정산하지 않은 판매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주말 날씨 함께 알아볼까요? 네, 아쉽게도 찜통더위의 기세는 누그러들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34도로 오늘처럼 무덥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한때 시간당 20mm 안팎으로 다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겠는데요. 말복을 지나서 광복절 연휴까지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무더위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식욕 감소,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름에도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맞아요. 24시간 냉방기 사용도 일상이라서 냉방병을 호소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 감기와 냉방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네, 먼저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또 건강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요. 목과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찬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이 심해지니까요. 미지근한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급격한 체온 변화는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조절하고 습도도 45% 정도로 유지하는 등 주변 환경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신미림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